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내일 금요일 주말이 오면요, 이 12구 이태원 참사 49일째, 자, 사고 현장 인근에서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 주도하는 49제가 열립니다. 자, 영정과 이름을 공개한, 지금 보니까 이태원 현장에는 77명의 영정이 걸렸다고 하고요. 또 이제 영정은 있지만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그런 희생자 유가족 일부도 있습니다. 이것은 2차 가해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참여 의사만 밝힌 가족 등 어쨌든 158명의 영정은 놓였습니다. 자, 사구제에 이르러 고인들에게 제대로 예를 갖춘 분향소를 이제서야 보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장면이 참사 직후 일주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의 분향소와 별개가 아니라 이 연장선상에 놓인 과정이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려면 국가가, 즉 정부도 이 추모제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함께하는 자리여야 하겠죠. 자, 여기서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사과, 책임지는 모습이 더해지면 어쩌면 이 슬픔의 자리에서 화해와 공감이 다시 싹 트지 않을까. 시간은 촉박하지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정부와 여당도 꼭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무엇이든지 돕겠다. 행안부 장관은요, 말이라도 사의를 표하고 다 수습한 후에 물러나겠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면 어떨까요? 대통령은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자라고 여러 번 언급을 하셨으니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런 메시지를 낸다면 적어도 정쟁과 정치권 막말, 그리고 2차 가해가 좀 줄어들고 우리는 슬픔을 간직한 채로 일상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자, 유가족들이 정한 49제 추모제 표제가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또 생존자였지만 안타깝게 참사에서 잃은 두 친구를 따라간 한 명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자, 그리고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그리고 경제본부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틀어드리고 있는데요. 디저트송. 자,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아마 눈노래가 많이 신청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뉴스. 오늘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깼는데 15일이에요. 네. 이게 뉴스가 너무 많은데 이게 무슨 날인데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못 박은 게 오늘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됩니까? 지금까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평행선을 아직은 달리고 있다. 네. 벼랑 끝 대치를 하고 있다. 좁혀지지 않고 있다. 네. 이런 표현을 아마 지지난주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한 3주째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2차 중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네. 법인세율 관련해서 중재안을 내놨는데, 네. 그러니까 법인세 최고세로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차가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내놨던 중재안은 정부 안대로 3%포인트를 인하하는 거죠. 내린다. 예,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네네네. 내리자. 그런데 그 시행을 2년 유예하자. 이런 중재안을 김진표 의장이 내놨는데, 네. 오늘 2차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네. 단 1%포인트만 이번엔 인하하자. 그러니까 3%가 아니라 25에서 24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좀 가속하는, 네네. 그걸 좀 받아들이는 마중물을 삼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2차 중재안을 여야가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긍정적인 검토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1%포인트라고 낮추면은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네네. 거고, 민주당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네.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총회를 좀 모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만약에 오늘 1%포인트에 인하든 3%포인트 인하든 이걸 또 여야가 다투다가 보통 이 흥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2%로 합시다. 뭐 이렇게 되든 합의가 안 되면 그럼 원래 예정했던 것은 민주당 예산안으로 단독 처리할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높진 않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익이 있느냐는 차원에서는 조금 회의적이라는 시각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박정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사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만이라도 낮추는 거에 국민의힘이 긍정적인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이유는 네네. 사실 상징성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기 네네. 때문이라는 이제 어쨌든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제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법인세율 최고세율 같은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 자체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기업들이 대부분 우리 이제 재벌 순위, 기업 순위로 했을 때는 매출 순위에 한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법인세 뭐 1%냐 3%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1%만 받아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책 승리를 얻어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히려 더 받기가 어려운 거고 민주당의 대안으로 법인세율을 특히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대상으로 좀 깎아주다 이런 얘기를 내놨던 것도 상징성 싸움의 하나거든요. 과연 이제 이 방안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게 1차적으로 있고요. 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이제 가결을 시키게 되면 오늘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했던데요. 우리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74차례 74차례 예산안을 처리를 했는데 한 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어떤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걸머질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감액만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들의 지역구에 도움이 될 만한 예산을 따가는 성과는 못 가져가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내년 초에는 여야가 원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또 해야 될 거다. 추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상해요. 지금 여야 관계가. 왜냐하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여당이 조바심이 나고 야당은 그냥 뭔가 다 얻어내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민주당이 조바심을 내고 여당은 뭐 언제 통과돼도 기다린다. 심지어는 야당의 예산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 예산안을 내년에 1년 동안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아주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건데. 사실 이제 그 배경에는 지난번에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할 때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국정조사로 본격 돌입한다는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기간이 단축돼도 나쁠 거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개인 의견을 더하자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1월 7일에 끝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월드컵 우승국이 다 가려지고 나서야 뭐 예산안 처리가 되고 크리스마스 시즌 되고 연말이 되면요. 국정조사 뭐 한 2주 하고 끝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회의 의결로 반드시 연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산안만 질질 끌고 시간 보낸 여당은 허송세월을 한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여야 모두 아무것도 못 얻어요. 지금 정신 차리시고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처리하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대로 충분히 할 수 있게 짜야지. 맞습니다. 자, 1월 7일 국정조사 끝나니까 그럼 1월 6일 날 예산안 통과시킬 겁니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 어젯밤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병원으로 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오전, 어제 새벽에 2시, 4시 사이에 2차례, 이어서 어제 오후 1시쯤 한 차례, 세 차례로 걸쳐서 흉기로 목과 가슴 부위를 찔러 자해했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변호인 측에 이제 연락이 닿아가지고 김 씨가 연락을 취한 걸로 좀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차에서 발견이 돼서 이 병원으로 이송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어제 그러니까 오후 9시 50분쯤에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라고 119에 변호인이 신고를 해서 이송이 됐는데요. 지금 보면은 김 씨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자신의 이제 답답한 심경 이런 걸 주변에 좀 많이 얘기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경찰도 지금 조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 가족들만 만날 수 있는 상황, 일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정확한 내막, 정확한 심경
이건 조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가족들만 지금 면회를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임 작가님, 네. 이걸 뭐 우리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현재 네. 뭐 이제 스트레스와 압박이 뭐 당연히 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시도를 한 이유는 뭐로 보십니까? 1차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추정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그리고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 A씨까지 해서 측근 3명이 동시에 구속된 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좀 심리적인 타격을 입은 게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3명을 통해서 김만배 씨가 그동안 뭐 대여금이나 투자금 형식으로 자금을 빼돌려서 은닉을 해왔었는데 이런 어떤 자금줄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니까 그래서 더 심리적으로 쫓기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제 반대편에서는 김만배 씨가 지금 어떻게 보면 대장동 일당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이제 압박성 수사에 대한 일종의 항의를 하는 차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 두 가지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사건입니다. 거기에 천화동인 1호 네. 지금 소유주는 김만배다. 김만배 씨는 이거 내 거다. 근데 남욱 이제 변호사는 이거 이재명 대표 쪽에 네. 자금이다. 이제 뭐 저수지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내고 있는 공방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정치적 쟁점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개입 여부가 될 텐데, 자,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시민당원들과의 타운홀 미팅 여기서 이 대표가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기득권자들과 워낙 세게 싸웠고 또 구속 수배된 일이 있어서 전과자가 됐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당해온 일이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이제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아직 견딜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많이 단련돼 있긴 한데 최근에는 대한민국 검찰이 모두 달려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압박감을 느끼는 듯한 그런 취지의 언급도 좀 있었고요. 강도가 조금 달랐을 뿐이지 본질은 변한 게 크게 없다. 아직 견딜만하다. 힘든 건 사실이다. 이렇게 자신의 지지자들 앞에서 조금은 솔직한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군요. 그런 걸 좀 보여준 셈이고요. 지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김만배 씨의 진술 또 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김만배 씨가 입원해 있는 이런 시점에 검찰 수사가 과연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네네. 아니면 탄력을 오히려 잃게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김 씨 같은 경우는 주변에 얘기한 말이 며칠 사이에 뭐 자꾸 뭘 만들어내라고 검찰이 압박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만들어진다면 이 대장동 관련 수사도 좀 어디로 갈지 네네. 검찰이 더 뭐 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부가 찍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금 김만배 씨가 굉장히 중요한 진술자가 되어줘야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까지 이 사건을 끌어올려 가려면 지금 두 가지 축입니다. 유동규 씨의 진술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진술 이 두 개가 힘을 얻으려면 둘 다 지금 전원 증거 나는 그렇게 들었다.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 이게 그렇습니다. 많죠.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씨로 들었다.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김용, 정진상 두 사람하고 연결점을 만들어야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은 다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쪽은 이미 차단이 되어 있고요. 그럼 남아 있는 게 결국 김만배 씨의 증언을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주는 정도를 확보를 해야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의 이제 수사 강도가 좀 더 강해졌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자금과 관련된 측근 3명이 구속된 게 결국 검찰이 김만배 씨한테 일종의 신호를 준 거 아니냐. 당신 재판 끝나면 재산 하나도 안 남겨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일종의 무언의 신호를 보고 김만배 씨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정치적 또는 이제 이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이제 사법적 추론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임 작가님 얘기가 사실이 되면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닉 재산을 뭐 남겨주는 딜을 한다는 겁니까? 뭐 그럴 수는 없죠. 얼마 남겨줄 테니 우리한테 유리한 진술을 해주시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국민들이 바라보는 사법 영역이 아니고요. 선진국입니다. 우선 이한성 씨랑 최우향 씨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청구됐죠. 맞아요. 바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뉴스가 많이 쏟아지니까 저는 이 극단적 선택 시도 속보를 듣고 이게 구치소에서 뭐 나오기 위한 방편인가 그랬는데 이미 석방된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됐고
그래서 더 왜 이랬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추정은 많고 우리가 아직 사실 확인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다뤄보고요. 이 이슈는 또 중요하니까 복잡한 내용을 2부 각설하고 시즌2에서 더 자세하게 쉽게 조금 저희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번 주말 이 장면이 가장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49제를 이틀 앞두고 지금 이태원 광장에 유가족의 뜻을 모은 시민 분향소가 마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마련됐으니까 이틀 전이라고 한 거고 네. 지금 4구제, 추모제는 내일 저녁이죠. 내일입니다. 네. 예. 자, 지금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오후에 이렇게 시민 분향소가 이태원 광장에 설치가 됐고요. 아까 언급하신 대로 이 유족 동의를 얻은 희생자 76명의 영정사진이 네네. 놓여 있는 걸 확인을 했고 희생자 17명의 유가족의 이름만 공개하는 데 네네, 동의를 이름만 했습니다. 공개. 그러니까 어제 이 시민 분향소 설치된 다음에 유가족들과 또 시민대책위에서 와서 분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네. 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유족들이 많이 좀 울면서 네. 헌화를 하더라고요. 이제야 아이들이 여러분을 만나게 됐다. 처음부터 정부에서 유가족과 슬픔을 국민과 나누게 해줬으면 됐는데라고 눈물을 보이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지 않냐.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아이들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내일까지 현장에 찾아 사과하지 않으면 더 이상 존대하지 않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네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향소가 설치된 이태원 광장 인근에 이런 플랜카드가 걸렸어요. 윤석열 잘한다. 라고 적힌 보수단체에서 그렇습니다. 선거겠네요. 보수단체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고 또 분향 도중에는 보수단체 회원 등 일부 시민이 욕설을 퍼붓는 네. 상황이 있어서 아이고. 격분한 유족 측 관계자와 언성을 높이는 네, 그런 네, 상황도 네.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려면 정부가 좀 내일 추모제를 적극 지원하는 모습을 오늘부터라도 저는 사실 이렇게 유가족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네. 직접 이제 위패도 모시고 영정도 영정사진도 모시고 이런 분향소가 차려졌다면 정부가 여기에 도움 한 톨 안 줬으니까요. 네네. 하다못해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 자리에 가서 추모를 하고 제대로 좀 추모하는 시간을 좀 네네네. 갖는 게 그래야지만 이렇게 일종의 2차 가해를 계속하는 뭐 보수 유튜버들이나 이런 네.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네네. 분위기를 그렇게 차단을 시켜줘야지만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정부 역할이 너무 아쉽다. 말씀하신 부분은 꼭 좀 자, 행안부에서도 좀 이게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자,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그냥 허심탄회한 사과 한마디 나오고 찾아가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뭐 총리나 행안부 장관이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윤석열 잘한다. 이 현수막이 좀 빛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타까운 뉴스가 이어진 게 있죠. 참사 생존자인데 이 고등학생, 10대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했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새 친구가 갔다고 하죠. 그런데 여자친구와 정말 어릴 때부터의 절친 두 사람은 참사 현장에서 잃고 본인만 살았는데 트라우마가 극심했을 것으로 생각은 돼요. 그런데 2차 가해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증언이 나와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A군이 인파에 40분 넘게 갇혀 있다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구조됐지만 바로 네. 이제 옆에 친구들이 숨지는 모습을 네네.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A군도 이제 근육세포가 파열되는 네. 그런 부상을 입어가지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친구들의 장례식에 가기 위해서 이틀 만에 퇴원을 했다고 하고요. 이 A군의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A군이 심리치료를 받으면서도 온라인상에서 이제 보이는 악성 댓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11월 중순 정도에 이 아이가 어머니한테 울면서 얘기한 적이 있대요. 자기 죽은 친구들을 모욕하는 듯한 댓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A군 사례뿐만이 아니고 악성 댓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유가족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실명, 그러니까 희생자 실명을 공개한 유족들 신상 털기하면서 조롱하는 글들도
올라오는 그런 커뮤니티나 온라인 댓글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태원 참사가 12구 참사가 끝난 게 아니라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트라우마라는 게 단시간에 일주일, 2주일,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또 깊이 있는 치료가 필요한데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치료를 강조했거든요. 하지만 그 지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느냐. 이건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박정호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지시까지 해가면서 2차 피해를 막고 트라우마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학생의 사례를 봤을 때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은 모양새는 아니었다. 지금 가족들도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좀 후회된다고 말씀하실 정도이기 때문에 더 긴 시간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줬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걸 보니까 그게 좀 부족했던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차 가해 부분입니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저희도 숱하게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거를 서슴지 않는 온라인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참사 초기만 하더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이제 대검에서 적극 나서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엄단 당했다는 뉴스는 지금 못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신호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런 어떤 폭력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좀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초기에는 뭐 이름만 공개해도 언론이나 또는 뭐 일부 단체들 폐륜이다, 2차 가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엄격하게 진짜 2차 가해를 단속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정치권에서 좀 막말을 절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시 42분이 이제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오부터 뭐 눈이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죠.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남부 그리고 충남 북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교통량은 전 시간대보다는 적지만 곳곳으로 돌발 상황들이 많은데요.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고장난 차량이 2차로를 막고 서 있습니다. 차선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서안암 부근 5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또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면으로는 선원산 나들목부터 연무 나들목 쪽으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어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반대 부산 방면은 함남에서 서초, 또 기흥에서 기흥 동탄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죠. 이게 대선 기간 동안도 불거졌던 사안인데 의료재단을 이용해서 요양병원의 불법 운영에 가담했다 한 혐의였어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확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최 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요양급여 22억 9,42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 재판에 넘겨진 거죠. 동업자 3명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네, 1심에서는 지난해 7월에 있었던 1심 재판부는 최 씨는 단순히 이걸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의료법인의 설립, 존속, 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이 공범들의 의료법 위반 범행에 대해 공동가공 의사에 기해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 공동 운영을 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만 끝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게 적극적으로 이 운영에 공모하고 가담한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 불충분 그런 그렇습니다. 취지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역시 2심 재판부 판단이 받아들여지면서 그대로 오늘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네, 요거 저 2부에 각설하고 시즌 2에 장성철 소장, 양지열 변호사가 나오시니까 이 사안도 한번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자, 국민의힘이 지금 내년 뭐 상반기 어느 즈음에
지금 차기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3월쯤이라고 대략 3월로 압축됐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당원 투표의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이 계획을 공식화했다. 그럼 이제 전당대회 룰 갈등이 이제 표면화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은 7대 3이에요. 여론조사가 30%. 그렇습니다. 당심이 70%. 네. 이걸 조정해야 된다. 아니다. 현행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현행 유지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김기현 의원이나 아니면 뭐 권성동 의원 등등에서 이건 당심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조경태 의원 같은 거는 100%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당원 투표 10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 채택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비대위는 오늘부터 정당 민주주의를 확고히 할 전당대회 개최 방안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인 게 1년 6개월 전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 책임당원은 28만 명이었지만 현재 우리 책임당원이 79만 명이다. 네네, 많이 늘었네요. 3배 가까이 늘었다. 네. 그러니까 이 당심을 100%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누구에게 불리하고 누구에게 유리한 당 운성이 아니다. 민심이 대략 반영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예, 그리고 당심을 반영한 게 당연히 당대표 선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임 작가님 여기 네.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다른 나라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 경우가 이제 흔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도입할 때는 미국의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어떤 특성을 좀 반영한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당원이 아니더라도 당의 이제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일부 우리도 도입을 했던 건데 우리는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좀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론조사를 약식으로 도입하는 정도 이런 걸 해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게 다른 나라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몇 달 전에는 다르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그때는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당원 숫자가 70만 명대 후반 정도가 되는데 78만 명, 79만 명 정도 되는데 전당대회를 하는 시점쯤 되면 우리가 100만 당원 시대를 열 수도 있으니까 100만 당원 시대에는 거기에 걸맞는 형식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당원이 20만 명 넘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는 이 100대 0. 그러니까 당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싶어 한다. 이거는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경향신문에서 주목할 만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경향신문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뭐 여권 관계자들을 만난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왕 이 규칙을 변경을 할 거면 당원 투표 비중을 100%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언급을 대통령이 한 걸로 여러 여권 관계자가 지금 확인을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조경태 의원이 100대 0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했었고요. 바로 며칠 전부터 지도부에서 슬슬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 그러니까 윤심의 못을 막는 것 같은 분위기가 이제 슬슬 형성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비대위에서 룰을 100대 0으로 하는 쪽으로 잡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복잡한 사안입니다. 해외 사례랑 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여기는 정당 가입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이 전통적인 정당들이 있어서 또 중간에 혁신 정당이 나오면 유럽은 다당제라서 막 급진적인 해적당, 심지어 녹색당이 우리나라에선 급진인데 79년에 이미 집권을 했던 정당이에요. 독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당 가입의 또 이동성이 굉장히 유연해요. 그리고 이제 선거 제도도 다 다르고요. 그렇죠. 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에선 제 기억에는 뭐 한 7년 전에 김무성 대표 시절 오히려 공천을 100% 국민 공천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당원의 경계를 없애겠다고 얘기했던 것에서 또 지금 달라지고 있어서 뭐 대통령은
평당원 입장에서 개인 의견을 얘기하셨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도 네. 이 전당대회 룰을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실제 속내는 결국 유승민 전 의원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9대1 정도까지 끌어올리면 유승민을 막을 수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 9대1도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어렵더라. 아예 10대 0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네. 사실상 그런 어떤 세부적인 사안만 조절하게 되는 거지 네. 방향성 자체는 이미 결정됐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당 여러분들께서는 좀 국민의 입장을 한번 경청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난번에 당원 당규 변경한 것이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 결국은 끌어내리기 위한 거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전당대회 룰을 바꾼다면 또 유승민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보다는 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는 중평을 받으셔야 되겠죠. 자, 박 기자님 기대하시는 월드컵 네. 결승전 어디와 어디가 붙습니까? 네, 아르헨티나랑 프랑스가 붙게 됐습니다. 가장 전통 강호들이 올라갔네요. 네, 다음 주 월요일 0시 그때 결승전이 열리죠. 네. 기대가 됩니다. 네네. 음바페냐 메시냐, 메시냐 음바페냐. 누구예요? 저는 그래도 메시가 한번 무승하는 은퇴를 모습을 좀 앞둔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거 이제 라스트 댄스라고 하잖아요. 아유, 대단하더라고요. 메시 선수는 네. 뭐 15년 정도를 세계 축구계를 주름잡았던 슈퍼스타인데 드리블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월드컵 우승만 못 네네.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내에서는 메시가 사실상 거의 이제 축구의 신처럼 추앙을 받는데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 우승을 위해서 거의 네. 총력 투쟁을 하고 있는 양상이긴 합니다. 그래요. 임 작가님의 마음은 알겠어요. 네. 오늘 옷도 아르헨티나 깃발 색깔이네요. 네, 공교롭게도. 네. 이 소식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고요. 자,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경제 민생과 지방시대 3대 개혁까지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이 시민들의 궁금증에 직접 답변할 거라고 하는데요. KBS 1라디오도 TV와 함께 수중계로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그동안 도어 스태핑이 이제 중단돼서 대통령의 육성을 들을 기회가 많이 줄었었는데 한번 오늘 회의에서 어떤 또 발언들이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박정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정취자 4459님께서 신청하신 역시 이 노래죠. 미스터2의 하얀 겨울 틀어드릴 거고요. 노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댈 멀게 느낀 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 속에 너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든 이별이란 말을 전할 수밖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설 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아직 내겐 너무 많아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날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로 내릴 때까지 언제까지일까 그댈 잊고 사는 걸 이미 나를 잊은 채로 살고 있을까 지금 다시 눈이 내리지만 아무 말도 없는 걸 그댈 보고 싶은 마음에 난 다시 생각하지만 그날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기다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설명해 줄 때는 이왕이면 차근차근 해주면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겠지요. 이렇게 설명하는 모양을 가리켜서 조근조근 설명하다 또는 조분조분 설명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데 조근조근과 조분조분은 모두 표준어가 아닙니다. 이 조근조근은 낮은 목소리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모양을 뜻하는 전남 지역의 방언이기도 하고요. 또 말이나 행동 따위를 아주 찬찬하게 순서에 따라 조리 있게 하는 모양이란 뜻의 부사, 차근차근을 뜻하는 제주 지역의 방언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조분조분은 어느 지역의 방언도 아니고요. 표준어도 아닌 완전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뜻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표준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조곤조곤을 쓰시면 됩니다. 이것은 성질이나 태도가 조금 은근하고 끈덕진 모양을 뜻하는 부사인데요. 대개 조곤조곤 설명하다, 조곤조곤 따지다, 조곤조곤한 말씨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음 의와 오를 혼동해서 쓰기 쉬운 표현 가운데 소근소근과 소곤소곤이 있는데요. 작은 소리로 가만가만 이야기하는 것은 소곤소곤이 맞는 표현이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시간 사이에 2에서 3cm 정도가 쌓인 곳도 있고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이동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츰 눈이 내리는 지역은 확대되겠고요. 낮 동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어서 현재 서울 경기와 충남 북부, 강원 영서와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중부지방의 3에서 많은 곳은 10cm 이상, 남부지방은 곳에 따라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내릴 전망이고요. 이 눈은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도, 대전 5도, 부산 8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높아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철원이 영하 16도, 서울 영하 10도, 대구 영하 4도, 광주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중부지방은 내일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또 한 번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 대구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울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9도, 지금까지 0.2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 여야 협상과 관련해 법인세 최고 세율 1%포인트 인하 등 두 가지 중재안을 최종 제시했습니다. 여야는 중재안을 놓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 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살피고 내년도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는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2시부터 100분간 생방송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폭이 확대된 만큼 국내 금융 외환 시장의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적시에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향후 2주간 유행세를 예측한 결과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앞으로 2주 후에는 1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본의 한 숙박업소에서 한국인 투숙객이 오자 전범기, 네. 우길기죠? 네. 이걸 내거는 일이 벌어졌다. 아니, 걸려 있던 것도 내려야 할 판에 내걸었다? 네, 오니까 내건 정황인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14일에 국내 최대 온라인 일본 여행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네.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도쿄 주조역 인근 숙소를 예약하고 갔더니 건물 전면에 전범기와 함께 또 한편에는 한자가 크게 쓰여있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네. 이 한자를 보면 천황폐하 만세라고 쓰여있는 거였고요. 글쓴이는 이 숙소에 걸린 현수막 사진과 함께 주인이 혐한인 것 같다 이런 취지로 글을 썼습니다. 네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좀 너무 과하고 예, 공포스러운 정도인데 이게 원래부터 걸려있던 게 아니라 한국인 투숙객이 오자 그때부터 일부러 걸려둔 네. 그 정황인 게 왜냐하면 글쓴이가 짐을 맡기려고 입실 시간보다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왔을 때는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다가 잠깐 짐만 놓고 일정 끝내고 밤 10시에 도착을 했더니 그때 이게 걸려 있었던 그 겁니다. 오후 사이에. 네. 그래서 글쓴이는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즉시 호텔을 바꿔서 이동을 했고요. 네. 다음 날에 집주인을 찾아가 봤더니 외부인 침입을 막기 위해서 국기를 달았다라는 황당무계한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신기한 얘기네요. 네. 외부인의 침입을 전범기로 막는다? 네, 이 글과 사진이 우리나라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붕괴했는데요. 아유, 그럴 수밖에요. 네, 여태 본 것 중에 최악이다. 사진만 봐도 저열하고 끔찍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일본 웹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거기에도 이 내용이 퍼졌는데 댓글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쪽에서도 좀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저건 보통 우익이 아니다. 일본인인 나도 무섭다. 나라가 나서서 관광객 유치하려고 난리인데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한국인은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이런 의견도. 아니, 그 애초에 인터넷에 걸라고요. 한국인은 안 받는다고. 그럼 예약을 안 하고 받는 대로 갔을 텐데 받아놓고 오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면 이거는요. 네. 이스라엘 관광객이 가는데 낯지기를 당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국내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게 그러게 일본 여행을 왜 가냐. 예전에 또 고춘행이 테러 당하고도 또 정신 못 차렸다. 이런 반일 기조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이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측은 환불 처리를 해주고 추가로 교통비를 지원했다고 하고요. 네. 어제부터 해당 숙소는 검색되지 않게 해놨더라고요. 애초에 그랬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아예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 취소된 건지는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자, 일본의 우익 관광객들만 받으십시오. 전용으로. 훈련소에 입수한 훈련병이 SNS에 근황 사진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훈련병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과 후에 전화 사용은 지금 풀렸지만 훈련 기간은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훈련병이랑 병사들이랑 일반 병사들이랑 다른데요. 그렇죠. 예, 훈련병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고 있는데 네네. 일과 시간 이후에 약 30분간은 가능하다고 해요. 하루에 30분은? 예,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 편지를 가족들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만 딱 풀어주는 건데 이 훈련병이 올린 사진을 보면 군 운동복을 입고 이어폰을 착용한 본인의 셀카가 있었고요. 또 본인이 PX에서 물건을 산 영수증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PX 영수증에는 구매 내역뿐만이 아니라 관리자 이름, 전화번호 이런 개인정보도 노출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훈련병이 자신의 SNS, 개인적인 SNS에 올린 걸 다른 사람이 이걸 보고 아니다 싶어서 훈련소 커뮤니티에 고발성으로 글을 올리면서 이래도 됩니까? 네, 이 글이 알려진 거죠. 그래서 그 글쓴이는 보안이 가장 중요한 군대에서 아직 2등병도 달지 않은 2주차 훈련병이 보안 무서운 줄 모르고 카메라를 사용한다. 네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부대 측도 같이 댓글을 달면서 해명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딱 그 일과 시간 이후에 30분간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보면 이제 안 되는 일인데 뭐 30분 사이에 또 치기 어린 훈련병에 나 군생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SNS에 노출이 된 모양입니다. 뭐 조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 강화하고 저희 군 생활 때는요. 상상도 못하셨죠? 상상도 못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전군의 전 훈련소가 상당히 빡세졌을 것 같아요. 정신기강 바로 잡는다고. 요즘은 그렇지 않으니까 합리적으로 대응해서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질랜드에서는요. 2009년 이후 출생한 사람은 이후에 성인이 돼도 나이가 드니까 담배를 살 수 없다. 이건 어떤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 이후 출생자는 평생 뉴질랜드 안에서 담배를 못 사게 되는 건데요. 막 20살 넘고 30살, 40살 돼도? 60살이 돼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 BBC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의회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금연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국회의원들은 76대 43으로 법안을 찬성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법을 시행하고 50년이 지나도 말씀드린 대로 64세 이하 이 2009년생 이후 출생자들이 64세가 될 때도 그때면 그 뉴질랜드 국민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 64세를 넘으면 그때는 할 수 있고? 아니죠. 이제 점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2009년생 이후로는 담배 금지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전 출생자들은 뭐 피우던 사람은 피우겠지만. 그렇습니다. 2008년생은 뭐 성인이 되면 살 수 있다 이런 거지만 2009년생부터는 아예 못 산다는 건데요. 그러네요. 이게 법을 어길 경우에 벌금이 되게 셉니다. 최대 15만 뉴질랜드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2,500만 원? 벌금이요? 네. 그러니까 2009년생 이후가 만약 담배를 사서 피웠다. 적발됐다. 그러면 1억 2,500만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또 뿐만 아니라 담배 니코틴 양을 줄이고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 업체도 지금 6,000개에서 2023년 말까지 600개로 급격히 줄이는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샤 베랄 뉴질랜드 보건부 장관은 사용자의 절반을 죽이는 제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이번 금연법이 암, 심장마비, 뇌졸중 등 흡연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구절절 맞는 말이긴 하죠. 이렇게 되면은 뉴질랜드는 부탄에 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담배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됩니다. 이 부탄이 앞서서 지난 2005년에 세계 최초로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했었거든요. 한편 덴마크 정부도 2010년 이후에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담배를 포함한 니코틴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전자담배는 포함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한편에서는 암시장 거래만 또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또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 1억 2,500만 원의 벌금을 피해서 그래도 담배를 피우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요. 엄격해지네요. 이런 추세가 좀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면 앞으로는 담배가 어느 나라에서나 금지될 가능성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겨울철에 흡연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갈 곳이 없죠. 이제 실내에서 흡연 안 되니까 밖에 추운 데 나가야 되니까요. 자, 백해무익한 담배를 빨리 끊을수록 좋겠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한동안 하지 못했던 이 연말 회식 다시 부활하는 모습인데 송년회도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회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죠? 예, 한동안 조금 이런 추세를 보이더니 이제는 진짜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회식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응이 엄청 좋다고 해요. 예, 저녁 시간 따로 안 내도 되는 데다가 네네네. 점심에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술을 안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파도 타기도 사라지고 네. 건배사도 이제는 사라진 모습입니다. 네. 실제로 연말 특수를 누리던 고깃집이나 맥주집들 매출이 체감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영업자들이 말하기로는 원래 12월에는 밤늦게까지 길거리를 배회하는 무리가 많았는데 그랬죠. 이제는 9시만 넘으면 네. 좀 거리가 한산해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시고요. 특히 2차로 가는 주점들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면은 점심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 회식 참여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네. 있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엔 강제였죠. 거의 네. 오히려 안 가면 막 불이기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안 가면 오히려 대신에 그만큼 금액을 선물로 주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네. 먹고 싶은 거 사 먹으세요 네, 네, 하고 네. 상품권도 주고 식권도 주고. 네. 그리고 또 심야 택시 비용이 너무 비싸져서. 맞아요. 새벽까지 마시면 차라리 택시 타고 집에 갔다 몇 시간 후에 출근하느니 회사 근처 숙박업소에서 자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한 주류 회사가 실시한 회식 관련 직장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회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으로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61%로 네. 1순위로 나타났고요. 가장 바람직한 회식 문화로는 메뉴, 귀가 시간, 잔채우기 등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형 회식을 꼽은 사람이 48%로 가장 높게 네.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반응은 엇갈려요. 네네네. 너무 좋다. 저녁 시간 안 뺏기고 가족들과 있거나 나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 네네. 하는 분들이 있고 이게 회식이냐. 이거 부장님 목소리인데요? 네. 우리 때는 당연히 막내가 고기를 구웠는데 아무도 구울 생각을 하지 않아서 결국 내가 구웠다. 아니, 잘 굽는 사람이 구우면 되죠. 근데 이 뒷대목이 저는 재밌더라고요. 네. 이분이 말씀하시기로 꼰대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내가 호구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회식 때부터는 고기 안 굽고 완성된 요리가 나오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중식집 같은 데로 가셔서 네. 우아하게 드시고. 아니 부장님들 문제예요. 왜냐하면 낮에 회식을 하는데 저 요런 거 비슷한 거 봤는데 네. 야 이게 회식이야? 술도 없는데 회식이야? 소주 맥주 가져와 그래서 나 술을 먹여가지고 네. 오후에 그럼 부서 팀원들이 해롱해롱 하잖아요. 네, 음주 근무를 네. 하시는 거군요. 그래요. 자 이제 새로운 변화에 발 맞추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죠. 자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자, 늘 현근택 변호사. 네. 현근택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네. 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 양지열 변호사가 자리를 대신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로운 얼굴은 아니고요. 네. 임시 얼굴. 아, 임시 얼굴. 오랜만에 오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뵀어요. 근데 패널로는 잘 안 오시고 네. 제가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 대타 진행을 해주세요. 진행자로 모셨던 적이 있죠. 같은 편이구나. 네. 뭔 소리예요. 저 싫어해요 되게. 네. 같은 편이 없습니다. 이 바닥에 같은 편이 어디 있습니까. 자, 현근택 변호사 개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 양 변호사를 양변 스페셜 게스트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장 법사 시간이었는데 네. 오늘은 양장 법사로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키워드를 꼽아주셨어요. 김만배는 왜? 이거 하나 있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불법 요양급여 무죄 이렇게 뽑아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제 저부터요? 찐 보수 우파 패널 네, 예, 장성철 소장님이 뽑으신 키워드로 가볼게요. 이유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대장동 키맨으로 일컬어지는 김만배 씨가 어젯밤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네네. 시도했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죠. 뭐 목도 긋고 뭐 몸도 긋고 그랬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그렇게 자해를 좀 하다가 변호사에게 좀 연락을 해서 변호인이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위험한 순간을 넘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갑자기 저러한 행동을 했을까? 궁금해요. 네, 지금까지는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라고 계속 입장을 법정에서만 말할 거야. 그랬죠. 네. 그리고 뭐 유동규 씨나 남욱 씨가 한 얘기들에 대해서는 그들 말은 틀려요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증언들을 계속 견지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남욱 씨와 유동규 씨 말이 맞아요 라고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 결국에는 본인도 자신의 돈을 좀 지키기 위해서 네네네. 새로운 결심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각의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하면은 김만배 씨의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그리고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인테리어 업자 A씨 등이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그 돈을 은닉하는 것을 도와줬다. 그래서 지난 13일 날 검찰에 체포됐거든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 진술을 번복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어제 밤에 있었던 그 자해와 관련된 일들이 네네. 벌어지지 않았느냐라고 분석해 봅니다. 그래서 은닉자금 조력자의 전격 체포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뭐 아니나 다를까 뉴스 화면 보면 헬멧 쓴 남자가 계속 나와서 보니까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가 이른바 헬멧남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양 변호사님 궁금한 게요.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뭐 법정 절차들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이 대장동 사건 또 김만배 씨 구속 1년이 넘었고 심지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구치소에서 자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풀려나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이 검찰이 측근들의 혐의를 이제서야 포착했겠느냐. 이미 다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들 아니냐. 네. 화천대유의 공동대표고 이사면 너무너무 이제 확실시되는 사람이잖아요. 영장이 왜 이제 청구됩니까? 그러니까 아마 김만배 씨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 내지는 넘어서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의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보다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라고 김만배 씨는 보여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는 뭐 사실 소송은 오히려 그 가사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김만배 씨 같은 경우 검찰 출입 기자를 20년 가까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법조팀장을 그렇죠. 했고 그리고 실제 본인이 과거 했던 행적을 보면 뭐 주요 사건의 피의자 수사를 받는 사람을 요직에 있는 뭐 전과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연결을 시켜줄 만큼 검찰과 굉장히 밀접한 활동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사실 로비를 했던 대상들도 보면 검사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거나 뭐 남욱 변호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병이 뭐 이 주말이면은 항상 검사들이라든가 뭐 외부 정치인들하고 골프 치러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50억 클럽의 멤버 이름도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뭐 주로 고위직 검사들이니까 그렇게 검찰 내부에 대해서 오히려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얘기를 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언론에서는 김만배 씨가 이 남욱 변호사가 4일 먼저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됐고 맞아요. 김만배 대주주 같은 경우는 이제 모친상을 치르느라고 집행 정지가 됐기 때문에 사흘 후에 풀려나왔거든요. 네네. 언론 인터뷰는 하지 않고 뭐 언론에는 공방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남욱 변호사의 말을 사실상 거의 부인을 했어요. 네네네. 그게 왜 제가 공방이 될 수가 없냐면 남욱 변호사의 말 대부분은 만배영한테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그건 공방이 아니라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던 건 분명히 맞아 보이죠. 정황상. 그리고 그거를 다른 데서 언론에서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기록으로 공식 기록으로 남겼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이제 주변 사람들이 3명이 체포가 됐는데 이것도 저는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추징보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욱이나 김만배 대장동 일당들이 범죄로 수익을 가져간 게 맞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때 가서 갑자기 국가가 환수하려고 나서는데 다 팔아치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묶어놓으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임시처분 절차인데 갑자기 이 사람들 체포를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만 그냥 딱 묶어놓으면 되는데
관련자들까지 다 체포한 건 이례적이다. 그리고 체포도 이례적이다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 소환 조사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름도 처음 갑자기 들었어요. 얘기한 것처럼 최영일 앵커도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해부터 의혹이 나왔을 때부터 수사 대상자였을 텐데 네네. 공동대표고 이사인데 그렇죠. 소환 조사도 아니고 갑자기 덜컥 체포는 막 도망다니다가 잡히는 건데 그렇죠. 그럼 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환도 여러 차례 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체포를 하니까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이게 압박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우리 뭐 말씀하신 것과 달리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 달리 변화를 일으키기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다고 봐요. 검찰이 아니.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심경 변화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에 세놓은 진술도 있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남욱이라든가 유동규의 말이 맞다고 하면 남욱, 유동규 두 사람은 가볍게 풀려날 수가 있지만 김만배 씨는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죄를 뒤집어 쓴다. 뭐 죄가 없다면 뒤집어 쓰는 거고 있어도 굉장히 큰 형량을 주범이 되는 것이다. 주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굉장한 압박감으로 작용하지 그럴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형성한 재산도 거의 다 뺏기겠죠. 그렇죠. 돈도 뺏기고 수감생활도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뭐 근데 검찰에서 추징을 좀 덜 하면 돈은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 진술을 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 딜을 검찰이 해주는 게 대한민국 사법체제에서 맞냐고요. 예를 들면 당신의 돈이 1,000억인 걸 알지만 추측이잖아요. 추측. 한 200억은 남겨줄 테니 진술을 번복.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플리 바게이닝이 우리나라 없는데 형량으로 딜한다는 얘기는 종종 나오잖아요. 또 뭐 석방도 해주고 불구속으로 해주고. 남욱 변호사도 그 진술했습니다. 나 불구속으로 한다 그랬는데 구속시켜버렸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그렇게 뭐 제의를 하고 플리바게닝 한 것이 아니라 김만배 씨 스스로 나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진술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김만배 씨 측근들이 갑작스럽게 뭐 체포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검찰에서는 범죄 수익한 것을 은닉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용이 되지 않았느냐. 그 금액 얼마? 대략 800억 원. 이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체포로 보여지진 않고요. 일단은 측근들의 체포가 상당한 어쨌든 압박, 압력, 뭐 심리적인 변경, 변화 일으키는데 좀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분의 분석이 비슷한 건 강한 압박을 느꼈다는 것까지는 같은데 자 지금 확 갈려지는 건 결과입니다. 진술. 우리 장 소장님은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이 크다. 양 변호사는 오히려 번복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럼 여기서 장 소장님 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헬멧남이라고 계속 화면에 나오는데 저도 이륜차를 타는 사람이라 신경이 자꾸 쓰여요. 이 김만배 씨와 어떤 사이고 지금 어떤 일을 한 겁니까? 헬멧남은 최우양 씨예요. 54세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쌍방울그룹에서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쌍방울이 대준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것의 연결고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김만배 씨를 연결시켜준 사람이 이 헬멧납 최우양 씨 아니냐. 이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추측을 하는 것이고 이분은 조직폭력배 출신입니다. 그래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쌍방울에 취직을 했는지 그거는 명확히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김만배 씨와 영어 공부도 하고 또한 주역 공부도 같이 하면서 친분을 쌓아오면서 어쨌든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에 이분이 연결고리가 아니냐. 또한 여러 가지 범죄 수익한 거 이 사람이 좀 은닉한 거 아니냐. 그러한 혐의점을 받고 있죠. 핵심 인물일 것이다. 야, 쌍방울 부회장이라는 것도 몰랐네요. 그런데 화천대유에 이사가 돼 있고 그리고 조직폭력 출신이다. 목포 새마을파 이런. 오토바이를 타는 게 범상치는 않았네요. 자, 양 변호사님. 검찰이 김만배 씨 변호를 맡은 태평양 사무실, 태평양 법무법인 큰 곳이죠. 이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법무법인 압수수색은 또 좀 드물게 봐서 이 수임 사건으로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변호사 입장에서 좀 많이 보십니까? 많지는 않죠. 당연히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약간은 이제 뭐 저희 세계에도 금도라고 해야 될까 금도. 그런 것들이 있죠. 물론 변호사가 직접 범죄를 저지르는 데 가담한 경우라면 당연히 압수수색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건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 사실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모든 서류들이 의뢰인이 주장하는 거 내지는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 맞을지를 본인도 검증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변호사들도 잘 없어요. 네네. 그리고 뭐 태평양 같은 경우도 각각 이제 소속된 변호사님들이 별도의 공간을 가지기 때문에 태평양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뭐가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걸렸다고 할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찰에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하면서 모든 자료들을 다 법정에 내놓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 중에서 이게 봤을 때 본인들의 유리한 거, 유불리한 것만 범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내놓는 편이에요. 마찬가지로 변호사들은 반대 입장에 서 있기도 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시작하게 되면 이게 방어권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방어권이 털린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호사가 같이 공범처럼 이렇게 활동을 했다 그런 의혹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금도를 넘어버린 게 아니냐. 이게 변호사가 그러면 우리 저 검사님 가지고 있는 서류들 이게 원래는 법적으로는 뭐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디스클로저라고 해서 워낙에 검찰이나 경찰이 공권력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오히려 법적으로는 검사나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건 무조건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근데 변호사 가지고 있는 거는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근데 사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이 넘은 사건을 구속기간 만료까지 해온 사람과 관련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었을까? 되게 의아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지금 최무영 씨도 체포했잖아요. 이 양반도 지금 대장동 사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매번 재판 때마다 와 있는 사람이거든요. 소환하면 즉각 갈 사람이었어요. 후시 체포까지 왜 했을까? 그러니까 변호사 용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이제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 개인의 모든 내밀한 얘기를 듣는 또는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님 직업윤리가 절대 정보 공개 못하게 돼 있는데 변호사도 좀 그런 맥락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저희가 이제 사법연수원에 있었을 때 뭐 이 법조윤리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뭐 살인죄를 저지른 진범인 걸 알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 거 갖고 뭐 변호사로서의 비밀 보장, 뭐 법적으로도 변호사는 비밀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걸 지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건 강력범죄는 도저히 변호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건 막 물어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럴 때 고민하는 변호사들은 사퇴하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양지열 변호사는 아닐 것이고 장 소장님 어제 친한 변호사를 만나셨다는 여러분들도 다 아는 변호사입니다. 다 아는? 네. 근데 좀 김만배 씨 앞으로의 진술에 대해서 다른 추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인데 결국에는 돈이다. 김만배, 남욱, 유동규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의리를 갖고 있었겠느냐. 결국엔 돈 벌려고 벌였던 짓이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거다. 그런 것들의 약한 고리를 검찰이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돈을 추적을 하고 돈을 추징을 하고 돈에 대해서 압수하고 몰수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이제 당대표 당시 시장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두 분의 추정이 그 대목에서 다르니까 이건 앞으로 지켜보고 판단을 하기로 하고요. 이 이슈는 끝으로 짧게 하나 OX만 여쭤볼게요. 지금 결국 검찰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니냐. 수사의 칼끝의 정점은 이 대표다. 그런데 연말 소환설, 뭐 크리스마스 소환설 여러 가지 이제 추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연내에 이재명 대표가 소환될 것인가? 장 소장님. 저 김만배 씨에게 달려 있다고 봐요. 김만배 씨가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진술을 번복하고 저요 진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로비했어요. 그리고 뭐 변호사비 대납 이런 것도 제가 좀 뭐 중간에서 이렇게 좀 뭐 돈도 내고 뭐 했어요. 이런 식의 진술이 나오면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없다. 김만배 씨가 지금처럼 남욱 증언 틀려요. 유동규 증언 틀려요. 나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아무런 로비하지 않았어요. 천화동인은 제 거예요. 네, 이러면은 뭘 가지고 소환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김만배 씨 입에 달려 있다. 그런데 양 변호사님도 그렇게 친다면 저는 여전히 계속 X를 가야겠죠. 연내로 힘들다. 이 심경 변화를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요. 진술을 바꾸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진상 김용 부원장이가 들어가 버린 이유가 지금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정진상 김용이 돈을 받았다는 이유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남욱 유동규의 입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나온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도 지금 쏙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에게 바로 가기에는 건너야 될 강들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근데 검찰이 그렇게 허술하게 수사를 하고 조사를 했을까요? 허술한 게 아니라 무리했다라고 보이는 게 무리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주장이긴 합니다만 60명이 검사가 붙어서 1년을 수사를 한 거잖아요. 물론 추가해서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가 없으면 아니 아직까지 뭐가 없는데 야당 당대표이자 대선 후보였던 사람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그런 식의 허술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측근들 구속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 법적 사법적 처벌하겠다. 그렇게 결심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뭐가 나와서 수사를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해서 의혹을 밝혀내려고 한 건가요? 그러니까 입장 차이를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검찰이 의혹을 밝히는 수준에서 끝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법적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의혹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의혹이 있으면 현실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또 검찰의 속성이기도 해요. 자,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노웅래 얘기도 안 하십니까? 현근택 변호사를 양지열 변호사로 이렇게 바꿔서 모셨는데도 시간 다 지난 다음에 논쟁이 시작되는 거는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자, 다음 이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양지열 변호사님이 뽑아오신 이슈입니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서 요양급여를 부당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죠. 최은순 씨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었고 쟁점이 뭐였는지 양 변호사님 간략 정리해 주시죠. 저는 일단 이걸 뽑은 이유가요. 하필이면 또 어제 그제였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건강보험 개편을 해야겠다 그 하고 얘기했죠, 해서 뭐 부정수급도 많고 함부로 남용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 부분을 좀 축소해야지 재정 건전성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보장성보다 지속성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필이면 또 이 또 최모 씨 장모인 최모 씨의 사건이 결정이 나서 공교롭게도 왜냐하면 이 받은 혐의가 뭐냐면 이 장모가 받은 혐의가 일단 요양병원을 의료인이 안 돼도 부정 설립을 했고 그리고 설립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23억 원 가까운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수급한 게 아니냐라는 거고 이 사실 자체는 범죄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냐면 장모가 관여했냐 아니냐는 이번에 판단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했는데 그렇게 부정 설립이 됐고 부정 수급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23억 원이라고는 국민건강보험 저희가 낸 그 보험료가 잘못 지급됐다는 건 맞습니다. 나갔다. 부정하게 맞는데 이 사건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2013년도에 요양병원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요양급여를 2015년까지 23억 원 가량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의료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의료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수사를 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거기에 같이 최초로 의료재단 이사장으로 등재가 되기까지 했던 장모는 아예 처음에 수사단에서 빠졌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최강욱 의원이 아니 왜 같이 수사를 공범인 걸로 보이는데 빠졌느냐라고 고발을 하면서 재수사를 들어갔고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던 게 이른바 책임 면제 각서가 그게 이제 쟁점이 됐었어요. 쟁점이 큰 쟁점이 어렴풋이 기억나네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게 그때 당시는 공범으로 보였던 사람들끼리 뭐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 최 씨는 아무런 민원사상 책임을 안 진다라고 자기네들끼리 각서를 쓰는 거예요. 그 수사기관이 그 각서를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하니까 다시 고발을 하면서는 아니 스스로 자기들끼리 각서 쓴 걸 가지고 왜 수사기관에서 그걸 면제를 해주냐. 그 사람들끼리 뭐 재판은 못 걸지 몰라도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졌을 때 1심에서는 이렇게 봤어요. 그런 책임 면제 각서까지 썼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역으로 공범들하고 이게 돈독한 관계가 있었던 거다. 그렇게 본 거고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항소심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름도 장모의 이름도 땄다고 하고 뭐 책임 면제 각서도 나왔고 또 다른 사이는 또 안에서 근무도 했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지만 여전히 공범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여전히 뭐 공모공동정범이라고 공범으로 보려면 상당히 그런 어떤 고의라든가 객관적으로 뭐 병원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 같은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정황 증거만 있지 실제로 뭐 감나라 배나라 했다라는 게 다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죄가 됐고요. 오늘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한 겁니다. 저는 업무 절차는 모르겠고 이런 유사한 사건들을 보면 돈을 가져갔으면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병원이 운영이 돼서 벌어들인 돈에
상당 부분을 가져갔으면 그것 자체가 개입이고 책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 팀장님의 질문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예. 이거 그냥 혼자의 생각이에요. 그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죠. 결국에는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았고 돈을 빌려줬다? 재단 공동 이사장이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 계속 그런 일관된 주장을 해왔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대법원 같은 경우도 뭔가 좀 의심이 돼. 예를 들면 피고인의 주장과 변명이 좀 모순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검사가 자신이 공소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 같아. 그것이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 같아. 의심은 되지만 어쨌든 정확한 입증 책임을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대법원 관계자가 얘기도 했긴 했는데 어쩌겠어요.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또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거는 같은데 묘한 것은 유죄 입증의 책임은 검찰 쪽에 있는데 이게 또 검찰총장을 지내신 현직 대통령이 이제 장모라서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면 참 공교로운 거 아니냐 하는 검사가 일을 좀 있는 거겠죠. 제대로 열심히 안 했나요?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처벌해야지라고 이렇게 열심히 좀 안 했나? 검사는 최선을 어느 정도 다했던 게 1심에서는 유죄로 나왔잖아요. 상소심에 뒤집혔을 때 오히려 이례적이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근데 대법원은 결론은 이미 사실 정해져 있었어요. 되게 이제 아시겠지만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잘 안 바뀝니다. 대법원에서는. 자, 뭐 일종의 좀 뭐랄까요? 사법의 보수성, 경직성 이런 것도 지적을 해주셨고, 자 다음 이슈가 또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내일입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결심 공판 여기서 이제 검찰이 구형을 하잖아요. 이게 예정돼 있는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 개요를 양 변호사님이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내일 결심 공판을 하는 사건은 뭐냐면 2011년 그리고 2012년까지 해서 도이치모터스의 좀 특이한 부분은 주가 조작을 보통 할 때는 이른바 선수라고 불리는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전 회장이 직접 주가 조작의 어떤 주범으로 지목이 된 상황입니다. 경영자가.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14명이 기소가 됐어요. 그중에 구속 기소된 사람도 있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도 있고 약식 기소돼서 벌금으로만 내게 돼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9명이 넘는 사람들의 명의의 계좌를 쫙 끌어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뭐 이렇게 갑자기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원래 2,000원대였던 주가를 약 한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6,000원까지는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준작하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손해본 사람은 6,000원씩을 손해를 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주가만 보고 단순 투자했던 일반 중간에, 투자자들. 따라갔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되게 이제 주가 조작이라는 게 가격을 올려놓은 다음에 저게 오르고 있네? 하니까 나도 8,000원에 사야지 하고 샀던 사람들이 다 사면 쫙 팔아버리고 다 빠져버리잖아요. 비싸게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또 뚝 떨어지고. 손해를 봤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결론이 내일 최종 결론은 아니고요. 검찰의 구형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재판 자체는 내일 끝내고 내일 이제 그럼 언제 유무죄부터 시작해서 형량을 정하겠습니다라고 선고기일을 정하는데 이제 세간의 관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90명이 넘는 그 명의를 가지고 동원했던 그 명의들 중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과연 진짜 그냥 이름만 빌려줬던 건지 계좌만 맡겼던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이냐 이게 이제 세상의 관심인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에 오히려 내부 경선 과정에서 관련 질문 받고 일정 기간 맡겼던 건 맞고 이 거래에 개입하진 않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많이 봐서 그 선수라는 양반하고는 손절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관계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답변이었었어요. 좀 배치되는 대목이 있습니까? 배치되는 제목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장 소장님도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뉴스에 나왔던 거 말고요. 장 소장님 불편하신데 왜 약 올려요? 진짜 진행자가. 저는 양쪽의 입장을 균형 있게 들으려고 여기는 하는 거죠. 입장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상황 설명이 필요한 왜냐하면 팩트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 내용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보도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저도 그냥 있었던 일을 전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장 소장님 괜히 곤란하게 주장이 아니다. 네,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우리는 2010년 1월쯤에 무슨 외국에서 활동했다는 사람이 주식을 잘한다 그래서 또 계좌 맡겼다가 오히려 손해만 봤어. 2010년 5월에 돈 뺐다. 그게 끝이다라고 이제 당시에 설명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도 그와 배치되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홍사훈 기자가 그 이후에 계좌도 수상하다. 이런 정황들을 여기서 또 얘기한 바가 있어요. 정황도 있고요. 공소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해서 주가 조작으로 이제 결심이 되는 사람들의 공소장에 보면 그 공소장 범죄 어떠한 범죄들이 있다는 일란 표에는 또 들어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 이름이. 근데 여기 이제 지난 2일 날 법정에서 재판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의 공범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을 이제 증인석에 앉혀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 그 공범으로 보이는 사람 두 사람들끼리 문자 주고받은 거 있죠? 그래서 그 문자를 제시하는데 그 문자에 2010년 11월 1일 문자였던 거예요. 11월 1일 날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2010년 5월에 끝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문자는 2010년 11월 1일 날 주고받은 그 이후란 말이에요. 그 문자에 김 씨가 민 씨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문자니까 그냥 리얼하네요. 옮긴 거예요. 3,300개를 8만 원에 팔아달라고 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걸 받은 반대쪽에 문자인 사람이 준비시킬게요라고 답을 합니다.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매도하라 하셈.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매도하라 해서 매도하라고 했다라는 문자를 받은 뒤에 그럼 누군가 팔았겠죠? 7초 뒤에. 7초 뒤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실제로 3,300원에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팔았던 거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바로 샀어요. 바로 샀어요. 네. 이 통정 거래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사버리면 안 되잖아요. 곤란하잖아요. 중간에 어떻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에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증언으로 나온 게 아니라요. 검사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래한 것이죠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거래한 것입니다라고 검사가 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서 장성철 소장님의 입장도 마무리로 꼭 들어야죠. 저는 제 입장은 없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께서 특별히 어떠한 해명을 내놓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냥 대선 과정 중에서 이 씨에게 김건희 여사가 계좌의 위탁 관리를 맡겼는데 이 씨가 김건희 여사 허락 없이 임의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 이러한 해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후에 계속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혐의와 의심이 있는데 그냥 설렁설렁 조사하거나 아니면 봐주기 조사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공정과 상식,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다. 잘못이 있으면은 정말 이재명 당대표 아니면 김만배 씨 조사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조사하시라.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을 맡았을 때나 검찰총장이 되셔서 성역 없는 수사 강조하셨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법정 증언 들어보면 다 조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검사가 물어본 거니까 검찰이 답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양지열 변호사 스페셜 게스트로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료 반은 드리세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KBS 보도본부의 경제 스토리텔러, 또 패셔니스타 서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제 목도리가 이제 막 이렇게 부럽게 보이는 시즌이 됐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리고 최근 가장 유일하게 패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장소, 요일이 목요일 이 장소입니다. 아유, 유튜브로 다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자, 오늘 경제 정리하자면 딱 이 단어로 또 요약이 돼요. 이 외신이 막 쏟아져 나오고 국내 뉴스도 그렇고. 네. 금리. 자, 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또 결정했습니다. 네. 빅스텝이라고 하죠. 네.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이언트는 아니지만. 네네. 자이언트가 아니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오늘 시장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고요. 4.25에서 4.5 미국의 기준금리 네네.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3.25 그리고 올해는 바뀔 리가 없고 올해는 없죠 이제. 네, 1%포인트 이상 미국이 더 높은 겁니다. 예. 통상은 우리가 미국보다 경제적으로 보면 금리를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해야 네네.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데 지금 상황은 반대로 역전된 상태죠. 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이게 괜찮으냐 하는 걱정도 있긴 한데 여튼 일단 의미를 부여할 부분은 자이언트가 아니다. 빅스텝으로 내려왔다.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예정돼 있던 사안으로 보이기도 해요. 네네. 이게 어떤 의미냐, 올 한 해 어떤 작용을 했나. 이거 지금 이제 일단 금리 역전 현상 맞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지금 우리가 더 약한 경제니까 네. 이자를 더 줘야 외국인 돈들이 좀 들어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설이었잖아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정부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펀더먼털이 튼튼해서 외국인 투자가 생각보다 안 빠져나간다. 고입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정부가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말 말고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그 말은 굉장히 제한된 말이긴 한데 네. 근데 사실 왜 이렇게 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왔고 지금은 변해가느냐 이건 물가 기준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 직전에 2주 초에 있었던 게 CPI 소비자 물가 지수였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좀 내려갔어요? 괜찮게 나왔다는 거는 이 직전보다 내려갔고 최근 숫자 자체는 원래 또 내려가긴 했는데 이번엔 꽤 많이 내렸고 더 중요한 건 그 헤드라인 물가라고 하죠. 소비자 물가 지수 그 자체는 헤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코어 근원지수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일시적인 변동분을 제외한 에너지나 식료품 이런 거 제외한 거 그걸 봤을 때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로 내려간 건 처음이었거든요. 안정화되고 있다. 네, 그래서 물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다. 네. 내려왔으니 좋다. 근데 반대로 이게 미국 연준이 그렇게 막 0.5%포인트를 올리는 게 이미 예정돼 있었고 그렇죠. 물가 발표 전에도 예정돼 있었고 오늘도 그랬고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더 올리는 폭을 낮출 수 없었던 그러니까 0.25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이라면 이제 고용 문제인데 좋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다? 네. 고용이 괜찮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실업률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긴축을 막 지금 금리가 이미 4%를 넘어섰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경제를 좀 더 긴축시키겠다. 좀 안 좋게 둔화. 침체되게 만들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건데 근데 그 가장 큰 중요한 지표가 임금 지표이고 고용 시장에서 얼마나 실업률이 얼마나 되느냐 실업률, 지표. 고용률이죠. 말하자면 이 지표가 안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안 좋아져야 정책 효과가 나는 건데 안 좋아지질 않는 겁니다. 기대보다 덜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가 하나가 비어 있다면 그러니까 뭐 실업자가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지표들도 미국에는 많거든요. 근데 그 지표상으로 봐도 너무나도 지금 노동자가 모자라지 근데 그 일자리가 모자라진 않은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이 수요 예상과 공급이. 다른데 아니 그러면 좀 이게 제가 좀 우스워지는 게 그동안 연준이 특히 파월 의제가 얼마나 비장하게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금리 인상의 목표입니다. 뭐 1년 내내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틀려서 연준은 이거 조금 망신스럽고 당황스러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파월이 작년 중반 혹은 작년 초부터 그런 말을 해왔다면 코로나 이후에 각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뭐 병목 현상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작년 초부터 해왔더라면 뭐 지금의 그 말이 뭐 진정성 혹은 이 사람이 정말 세계 경제의 구루다 지도자다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양적 완화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오히려 때는.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는 경향이 여전히 아직은 임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다.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작년 이맘때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년 한 2,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확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것도 문제지만 올 초의 전망과 지금의 전망이 다릅니다. 사실은 올 초 전망은 올해 금리를 한 3번 정도 높이면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해요. 3번이라는 건 0.25씩 3번. 네네네. 0.75%포인트로 올리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17번을 올렸습니다. 그 기준으로. 폭주. 네. 4%포인트 이상을 올렸거든요. 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전망을 바꿨는데 이 전망을 바꾼 걸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점도표라는 겁니다. 점도표.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예전에도 점도표 얘기는 한번 했었는데 네. 연준의 금리 결정한 사람이 19명입니다. 예. 그 19명이 모여서 금리를 결정하고 난 뒤에 앞으로 금리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점으로 각자 찍어요. 점 하나씩 찍습니다. 그 표가 너무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올 초만 해도 올해 금리는 3번 올리면 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지금 17번 올린 네. 거거든요. 14번 더 추가로 올린 그렇죠. 겁니다. 이 상당히 창피한 숫자인데 네. 이 숫자가 이 점도표에 다 그냥 박제가 돼서 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네. 근데 이 점도표가 올해만 보는 게 아니고 내년도 보고 내후년도 보고 네네. 장기적으로도 보는데 내년 지표도 올해 12월 달에 오늘 그 금리 결정하면서 발표한 점도표가 또 하나 있거든요. 1년에 4번 정도 내는데 이번에 연말에 낸 점도표를 보니까 내년 금리 올리는 수준을 직전 전망보다 3번 더 올려야 된다. 0.75%포인트 더 올려야 된다. 네네. 그래서 5% 넘어가게 해야 한다라는데 자, 과반수의 연준의 금리 결정하는 분들이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과반이나? 네네. 야, 점도표 이거 무섭네요. 그럼 지금 우리는 네네. 미국 금리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역전돼 있는데 네. 한꺼번에 올리지도 못하고 지금도 시중금리, 대출금리 오른다. 네. 막 비명소리 들리잖아요. 네. 이게 5%를 내년에 넘긴다. 자, 시작 틀렸다. 지금 네. 말씀해 주셨고 네. 뭐 망신 당한 거고요. 네. 지금 예전 연준 벤 버냉키는 노벨상 타고 그렇습니다. 제니 옐런은 재무장관 돼 있는데 네. 이 파월은 어떡하나 싶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앞으로가 문제인데 네. 그럼 오늘 나온 파월 의장의 얘기 메시지는 뭐예요? 상당히 강경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뉴스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파월이 산타랠리 기대를 박살냈다.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틀 전에 나왔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당히 증시 입장에서는 반길만하게 나왔는데 파월이 당분간 금리 인상은 계속된다. 내년에도 금리는 충분히 물가가 확실히 내려왔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계속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다. 지금 내리막길에 접어들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증거, 근거, 데이터가 필요하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한 겁니다. 네. 사실 연준의 말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공식적입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금리의 앞으로의 향후 전망을 살필 수 있게 하는데, 네. 근데 이번에 나온 얘기 중에 주목받는 단어는 제약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약적.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로 올라갈 때 굉장히 가파르게 가던 시점이 있고. 그 다음 시점은 어디가 천정이지 어디까지 올려야 되지라고 천정을 생각하는 가늠하는 그 단계가 있고 이제는 그 천정이었다면 한참 지나면 이제 언제쯤 내려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단계 요 3단계 정도가 있는데 이제 확연히 2번째 단계는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천정인가 여기가 천정인가 하는 요 단계에서 쓰는 단어가 제약적이라는 단어인데 일단은 제약적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수식어가 충분히 제약적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천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충분히는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두 번 더 올릴 수 있고 뭐 최종 금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즘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 이 금리 수준 결정하는 건 물가 때문이에요. 물가가 지금은 한 2% 정도 1% 수준의 유지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금리 정책을 운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워낙에 물가가 높으니까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뭐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나 아니면 사모펀드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2% 수준은 맞지 않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뭐 미중 분쟁 그리고 공급망도 바뀌고 있고 물가가 오를 요인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아졌고 세계화도 굉장히 이제 반세계화 쪽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2% 말고 물가가 한 3% 오른다는 계산하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상수가 된다는 상황까지 전제하자라고 있기 때문에 최종 금리 수준 그리고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상당히 불확실한 경로상에 있지만 분명한 건
천장을 보는 시점이 되었다. 12월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봐야 되는데 시간이 한 1분 남아서요. 네. 지금 이게 뭐 금리 인상이 우선 미국의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 네. 증시 영향을 우리 증시가 그대로 받는데 청취자들은 이걸 부동산 함수, 맞습니다. 대출이자 어떻게 되나 이게 궁금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우리 금리 얘기는 우리 일반적인 청취자분들은 돈을 빌릴 때 그렇죠. 돈을 많이 빌릴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집 살 때밖에 없거든요. 금리라고 하니까 네. 이자죠, 이자. 그래서 자꾸 이 부동산을 생각하게 되고 그동안 너무 급격하게 오른 부동산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바닥이 될 건지 뭐 이런 게 이 금리와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궁금해들 하세요. 그리고 만약 금리 인상 멈추고 이제부터 내려가는 거면 지금부터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하실 그렇죠. 수 있는데 우리 금리 사이클을 보시면 미국이 막 올라갈 때 우리는 미국만큼 올리기 어렵고요. 미국이 막 내려간다고 해도 미국하고 같이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역전된 특히 거죠. 지금은 역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내년 연말 수준으로 한 3번 정도 더 내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고 우린 그거보다 늦게 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섣부르다. 내년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본부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최영일의 시사본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